미국 대선은 끝났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불복하고 있고 바이든 당선인의 행보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상환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순미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 두 분 모시고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코로나19 얘기 좀 해보고 싶은데요. 미국에서 저희가 앞서서 전해드렸지만 1,000만 명 누적 감염자가 넘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이게 100명 중 3명, 굉장한 지금 수치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서 또 조 바이든 당선인도 그렇고 선거운동 과정에서부터 코로나19를 대하는 자세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리고 대선 결과가 끝나고 나서도 여기에 대한 전혀 다른 행보들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화이자의 이제 백신 개발했다는 그 소식에 트럼프 대통령이 대단한 뉴스라고 하면서 왜 이거 대선 끝나고 이제서야 내놓느냐 이렇게 반발을 했고 바이든 당선인은 접종까지는 좀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아직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또 이 말들도 굉장히 두 사람의 전혀 다른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바이든 당선인이 되자마자 그 첫째 날 강조했던 게 코로나19 퇴치해야 된다. 네. 그다음에 그 경제 회복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인종 형평성 문제에 관한 고려를 하겠다. 예. 그다음에 친환경, 그 기후 변화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일성으로 얘기한 게 이 코로나19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지금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이 되고 있고요. 예.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이 5만여 명이 되고 있고 매일 지금은 10만 명이 넘는 인원들이 확진자로 확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당선인은 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 즉 대면을 가능한 한 축소하고 마스크 착용하고 이 코로나19가 상당히 중요하고 잘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국민들에게 몸소 실천하면서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선인이 된 상황 속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트럼프가 해임한 사람을 다시 쓴다라든가 그다음에 WHO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협조라든가 이런 것들을 밝힌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감염병 문제에 대해서 현실 인식이 트럼프 대통령과 좀 차별화된다. 그러니까 좀 더 강력한 대응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 개표 과정에서 바이든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이제 현지에서 기자회견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백악관에서 보면은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한 명도 실제로 없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현재도 보면은 이제 백악관의 어떤 파티나 이런 장소에 참석을 했다가 실제로 이제 트럼프 주변 참모들이 계속해서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데도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도 전혀 태도는 변화가 없는 현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바이든 당선자 두 사람의 리더십 그리고 캐릭터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 문제에 대해서도 지구온난화 이거 사기다라고 언급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동안 선거 대선 기간에 이제 대선 운동을 할 때도 선거 캠프 운동을 할 때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굉장히 부주의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단순히 부주의하고 무신경한 것이 아니라 정말 괜찮다라고 믿는 거죠. 사실은 그 과정 속에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을 거치는 기간 동안에 확진도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코로나19 상황과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확진 자체가 본인에게는 굉장히 악재로 작용을 했거든요, 분명히. 이 대선 결과에도 저는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건강이 가장 최우선순위고 바이든 당선자도 그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는 달리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미국 국민들의 건강을 이렇게 우선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은 점점 이제 계절이 바뀌면서 독감까지 유행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제가 이제 올 초에 코로나 직전에 미국을 방문을 했는데요. 독감 환자로만 2만여 명씩 죽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망자가 난다라는 것을 바이든 후보 측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자 측에서는 행정부 출범 전에 미리 가장 최우선 과제로서 코로나와 바이러스와 이런 것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바이든 당선인은 코로나와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취임식을 거쳐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행보를 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권력이 이양되는 과정에서 현직 대통령과의 어떤 그 협업이라고 할까요? 이런 또 같은 행보를 보이는 것들이 미국의 지금 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수적이 아닐까 싶은데 지금 이런 엇박자 행보는 상당히 좀 미국 국민들 입장에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좀 이례적인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원래 같으면은 3일 날 선거를 하고 나면 이게 확정이 되고 나면, 그러니까 확정이라는 게 그 개표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은 네. 그 패자가 승자한테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일종의 사실상의 당선을 알리는 신호탄이 되는 건데요. 이번에는 형식적으로 본다면은 12월 14일 날 이제 이달 개표가 완료되면은 각 주별로 선거인단이 확정되고 네. 선거인단이 확정되면은 12월 14일 그러니까 그 미국 헌법에 의하면은 네. 12월 둘째 화요일 다음 월요일이 선거인단 선거입니다. 그럼 12월 14일 날 주 의사당에 모여서 투표를 하고 그거를 상원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상원에서 그 새로이 구성된 상하 양원 합동 회의에서 네. 그거를 개표하는 게 1월 6일이고요. 거기서 당선인이 발표되면 최종적으로 법적으로 발표가 되면 1월 20일 날 취임을 하게 됩니다. 네. 근데 늘 그 선거일 이 며칠 내로 사실상의 당선인이 확정이 되는 건데 올해는 아시다시피 사상 유례 없는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2016년 선거에 비해서 10%가 넘는 이런 그 비율로 투표가 많았고 또 우편 투표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우편 투표와 함께 그 마감하는 날짜가 주별로 3일 당일날 했던 주가 한 28개 주, 3일 이후에도 그 마감일을 연장했던 주가 22개 주. 예를 들어서 러스트벨트 경합주인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6일까지 온 것을 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개표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그 과정에서 우편 투표에 불만을 가졌던 트럼프 대통령의 수용도 늦어지고 하다 보니까 네. 지금 좀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제 다소 과정은 어려울지 몰라도 이제 바이든 당선인의 이제 내년부터의 이제 취임 일성이 이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바이든 당선인이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그 이후의 과정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일궈온 걸 완전히 뒤집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더라고요. 특히나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휩쓰는 동안 좀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있는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바이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좀 그것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예상들이 많은데 좀 비슷하게 전망을 하십니까? 네, 겉으로는 뭐 anything but 오바마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하진 않을 겁니다. 네. 그러나 실제 본질적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해왔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국이 그 리드하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도 리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도 앞장서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이제 아메리카 머스트 리드 어게인으로 가는 그런 이제 방식을 고수를 할 거고요. 이 부분은 뭐 후보 그 시절 때부터 계속해서 강조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드러내놓고 얘기하지 않고 또 굉장히 세련된 방식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결국에는 anything but 트럼프의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 첫 번째 단추가 이제 코로나 예방과 그 마스크 착용 이런 것들을 강조해 나가는 그런 것이 이제 첫 번째 행보일 것입니다. 앞서서 그 대통령 취임식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했던 그래픽 있죠? 그거 다시 한번 보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정이요. 취임식까지 일정들을 보면 지금 내년 1월 20일에 이제 대통령 취임식이고 12월 14일 날 공식 투표. 제가 알기로는 저것은 사실상의 좀 형식적인 뭐 그런 절차라고 알고 있는데 저 1월 20일까지의 미국 대통령 46대 대통령 취임식까지의 가장 필요한 부분들 현재 정권과
새로운 정부, 행정부 사이에서 저 권력을 이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부분들은 또 무엇이고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인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최순무 교수께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이제 일정은 이렇게 이제 1월 20일이 되면은 새로운 행정부가 백악관에 입성을 하고 네. 취임식을 거쳐서 백악관에 입성을 하게 되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행보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가장 가능성은 낮지만 가장 노리고 있는 목적 중에 하나는 선거인단 확정이 어려워지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선거인단 확정이 어려워지면은 12월 14일에 형식상의 투표지만 그 간접 민주주의의 어떤 대표적인 상징적인 그런 행위이지 않겠습니까? 그 네. 선거인단 투표 자체가 쉽지 않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아주 낮은 확률이지만, 근데 만약에 이 부분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선거인단 확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대부분의 가능성은 이제 바이든이 이제 그 백악관에 정상적으로 입성을 하는 것인데 성공적으로 입성을 하게 될 것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 이제 바이든이 문제로 제기했던 것이 바로 이제 인수위 문제입니다. 예. 그러니까 연방 그 총무청장과 그리고 이제 그 연방 그 조달청 쪽에서도 주로 이제 인수위에 대한 그 지원, 그러니까 재원을 조달하고 인력을 주고 공간을 확보해주고 이런 것이 이제 연방 조달청의 역할인데, 근데 지금 연방조달청의 입장은 대변인이 이제 나서서 표현을 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끝나지 않았고 예. 이 선거 자체가 확정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과정을 법령대로 진행할 것이다라고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예. 그 말은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도 있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고 있고 그리고 선거 개표 자체가 아직 다 끝나지 않았고 그 부분들이 완전히 확정될 때까지는 움직일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바이든 캠프에서는 인수에 협조해 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이제 언론이 그 당선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사실상 24시간 안에 인수위를 도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표를 하고 당선되었다라는 확정을 지어주고 또 도와줘야 되는데 이 그 연방조달청으로부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 캠프에서도 계속 이런 식이면 우리 소송할 수 있다, 인수위에서 소송할 수 있다라는 입장까지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그럼 그 미 연방 조달청의 저런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은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 의중이 가장 많이 작용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예, 개표가 확정되지 않은 가운데 당선인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패자의 승인인데 예. 패자가 용인하고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 확정 안 된 주가 세 주입니다. 예. 노스캐롤라이나, 조지아, 그다음에 알래스카입니다. 그게 선거인단 수로 보면 34석인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제 원래대로 지금 방향대로 결론이 나면은 지난번 2016년에 선거인단 선거 결과랑 똑같아집니다. 예. 306대 232로 바이든이 이기는 상황이 되는데요. 네. 그때까지는 사실상 인수인계 과정이 순탄치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바이든 당선인이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든다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미국 민주주의의 비애고 그다음에 차기 행정부에 있어서는 좀 손해가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는 여기에 더해서 미국 현재 분위기가 참 궁금해지는 게 저희가 여기서 전에 듣기로는 공화당 내부의 분위기도 어제까지만 해도 좀 트럼프 대통령과는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전해지는 걸 보면은 공화당 상원 수장도 이제 그동안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오다가 공식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드는 듯한 입장을 보였고요. 또 펜스 부통령도 원래는 거리를 두는 듯한 느낌이었는데 오늘 SNS를 통해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건 트럼프 대통령의 편을 든 것 아닙니까?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저희가 여태까지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사실 며칠 사이에 입장이 조금 더 분명해졌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펜스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 상원 대표죠. 이제 그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단 한 번도 트럼프가 잘못했다, 이제 인정해라라고 말한 적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동안 원칙대로의 답변을 했을 뿐입니다. 혹은 답변을 하지 않거나 그러니까 답변을 보류했다고 봐야겠죠.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어쩌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 공방을 시작을 했고 증거가 없던 것들을 내부적으로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 본인들의 그 어떤 스탠스를 이제 결정했다, 혹은 이제 조금 명확하게 보여주기로 했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이 더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상원의원 대표뿐만 아니라 그 공화당 의원들 중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을 약간은 지지하는 듯한 그것이 이제 반드시 부정선거다라는 걸 인정하자라는 것보다는 이 선거 자체를 예컨대 재검표를 한다는 것은 이제 트럼프의 권리이고, 그리고 그 검표 과정을 보도록 하는 것도, 지켜보도록 하는 것도 100% 주장할 수 있는 권리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명확하게 해준 것이라고 봐야겠죠. 이번 미국 대선 과정들 그리고 결과들을 보는 것 중에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아직 새로운 바이든 행정부는 시작도 안 했는데 앞으로 이 4년 뒤를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보도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멜라 해리스가 부통령 당선인이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어떤 재임을 도전하지 않고 차기 주자가 될 것이다라는 민주당 측 얘기가 있고, 반면에 더 눈길이 가는 거는 공화당 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패배 이후에 4년 뒤에 대권에 재도전할 것이다라는 얘기들도 있어서, 사실 그런 전례들이 과거에 좀 있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현실적인 가능성은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과거의 전례는 있지만 현실적인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게 보고요. 네. 근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은 왜 트럼프가 지금 불복할까라고 하는 걸 저는 전략적 선택으로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불복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어서 본인한테 유리한 쪽으로 가리라고는 생각을 안 할 겁니다. 네. 공화당 인사들이 오늘에 와서 트럼프를 지원하는 이유는 결국 공화당 세력의 그 결집이라고 하나요? 그런 부분과 이번 선거 과정에서 사실 주별로 그 차이에 따른 좀 우편 투표 개표 과정에 있어서 선거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오는 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건 우리 학계에서도 논쟁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전 투표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투표했을 때 그 참여의 확대가 더 중요하냐? 아니면 투표가 동시에 이루어져서 의견이 결집되어지는 그 동시성이 중요하냐? 이거 가지고의 그 논쟁은 우리 학계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연방주의를 주장하는 미국에서 선거법과 관련한 한 쟁점, 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도 이번에 지금 이런 불복 상황에서 한번 제기해질 수 있는 문제가 되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제가 이번 선거에서 좀 아쉬웠던 점들이 미국이 샤이 트럼프 문제가 아니라 인종주의가 부활되는구나.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지금 백인 대 비백인의 비율이 6대4 정도로 그냥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2024년에 선거를 얘기하는 거에 깔려 있는 그런 부분이 약간은 그런 맥락에 있어서의 경고 비슷하게 되는 면도 있어서 우리가 조금은 한번 지켜봐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트럼프가 불복하는 이유를 지금 좀 얘기를 해주셔서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 개인적으로 지금 좀 뭐 기소나 법적인 분쟁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그걸 피하고자 불복을 하는 것이다라는 이유도 있는데 이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요. 그것은 말 그대로 여러 가지 전략의 목적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불복하고 있는 것은 첫 번째로는 이 선거가 부정한 선거였고 부정투표였기 때문에 자신이 패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이미지를 회복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그러니까 대통령을 연임을 하지 못했지만 단임을 했지만 그 이후에도 정치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하나의 포석을 깔아놓는 겁니다. 이런 목적이 가장 클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일반인으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 트럼프에게 제기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소송들이 걸려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성추문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탈세 의혹들도 있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가 계속해서 기업가로서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 기업가로서 이제 미국에서 굉장히 명망이 높았기 때문에 그 관련된 여러 가지 부정부패와 비리들을 새로운 행정부가 나서서 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근데 그런
그런 부분들을 트럼프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소송에 대비하는 문제 그리고 그 소송에서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을 바꾸는 문제 이런 부분들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복을 선언하면서 본인이 힘없이 물러나서 다 아무런 지지도 받지 않는 것보다는 계속해서 트럼프가 지금 인기를 누리고 있는 것 그리고 표를 그만큼 또 많이 획득하지 않았습니까? 예. 생각보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기대 이상으로 많은 표를 가지고 왔는데 그 부분을 발판 삼아서 좀 더 자기 세력, 지지 세력들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자신 소송에서도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싶어하는 것. 그런 이유도 있을 겁니다. 두 분 말씀처럼 트럼프도 단순히 뭐 이 패배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보다는 다음 행보들 그리고 뭐 주변 정리들 이런 것들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그쪽에 좀 무게가 많이 실리는데 그중에 하나 좀 눈길을 뜨는 게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을 이제 전격 경질했습니다. 이 에스퍼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 미국 내에서 인종차별 시위가 불거지고 일어났을 때 군을 동원하라는 진압하기 위해서 동원하라는 대통령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른바 눈의 가시가 됐을 텐데 뭐 함께하지 않겠다 이런 경질 의미 좀 그냥 단순히 보는 시각보다는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성격을 봐서는 약간 감성적인 게 더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것도 무게를 좀 두고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레임덕은 이미 시작이 됐고요. 그건 예. 뭐 트럼프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상황이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거기서 에스퍼 국방장관을 해임한다고 해서 어떤 그 소위 말하는 그 스태프들의 충성심이 새로이 결집될 리도 없는 거고요. 예. 그런 맥락에서 본다는 것은 제가 봤을 적에는 약간 좀 감성적인 면이 많이 있는데 네. 그렇다고 지금 이제 임기를 한 2달 남긴 상황 속에서 이걸 통해서 뭔가 반전을 생각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성립이 안 된다고 봅니다. 반면에 그것도 경질된 에스퍼 장관은 트럼프와의 싸움에 대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 이른바 속된 말로 잘린 소감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본인이 충분히 그동안 좀 쌓여왔던 거를 함축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크 에스퍼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초반에 본인이 이제 그 자리에 올랐을 때는 예스퍼라고 불릴 정도로 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시하는 바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그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도 그 백악관 내부에서 그러한 이제 일들을 해 나가면서 업무를 해 나가면서 아마 한계를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뭔가 이제 잘못되어 간다라는 그런 방향성도 느꼈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 말에 그렇게 반박하는 선택을 했던 것이고 네. 그 싸움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본인이 했던 행동들 그리고 본인이 자신의 신념을 가지고 미국이라는 국가의 행정부로서 했던 그 행동들을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함축적인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예. 그 교수님께서는 아마도 감성에 좀 많이 끌려서 이제 해임을 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 피해 숙청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전망도 있거든요. 뭐 FBI, CIA 국장들 줄줄이 해임될 것이다. 뭐 앤서니 파우치 소장도 거론이 되고요. 이럴 전망들 역시 좀 비슷하게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저는 그거의 효과가 무엇일까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야말로 전략적 선택으로서 다음을 바라보는 포석일까? 예. 근데 그거에 있어서도 제 계산법에 의하면은 별로 플러스가 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적인 합리성 속에서 만약에 그걸 택했다라고 한다면은 본인이 이 다음 선거를 대비해서 진짜 2024년을 대비해 가지고 뭔가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화당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을 위해서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 수준이 아닐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뭐 여러 가지 화제를 몰고 다녔죠. 재임 기간 내내. 특히 뭐 주변인들, 가족들에 대한 부분들도 참 많은 관심을 받아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부인 멜라니아 여사입니다. 이게 대선 패배가 되니까 이전에도 두 사람 사이에 뭐 불화설도 있었고 이제는 뭐 이혼을 하게 될 것이다. 뭐 재임 중에 뭐 이런 얘기.
얘기들도 있어요. 물론 확인된 사실은 아니고 해외 언론들 중에서도 이런 이른바 가십거리에 좀 굉장히 좀 흥미를 느끼는 그런 언론들 중심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국내에서도 사실 솔직히 시선이 가는 게 가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인간적인 측면에서 사실 여론이 좋아하는 뉴스 중에 하나긴 하죠. 예. 가십거리가 이제 뉴스이긴 한데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헐리우드 가십 뉴스의 가장 또 주요되는 그 인물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두 번의 이혼을 그 전에 거쳤는데, 예. 그러니까 결혼을 할 때에도 그러니까 부인에게 이제 혼전 서약서를 써서 자신에 대해서 결혼 생활이 끝난 이후에도 자신에 대해서 책을 내거나 언론에 밝히지 않겠다 이런 서약서를 썼다고 하거든요. 예. 그만큼 이제 본인이 그만큼 유명하고 그리고 가십거리에 오른다는 것을 본인은 알고 있습니다. 멜라니아 여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동안 불화설이 계속해서 불거져 왔고 예컨대 공식 석상에서 뭐 함께 나타나지 않는 모습이라던가 예. 같이 있는데 멜라니아 여사가 이제 손을 뿌리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대중들의 눈에는 이제 가십거리로 또다시 한번 이제 도마 위에 오르곤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부인이 이제 그 영부인으로서의 그 계약 결혼처럼 이제 생활을 지속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은 그 계약에 손발이 묶여 있던 것이 이제 풀려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예. 이제 주변에서 많이들 만약에 정말 두 사람이 불화한 상태이고 계약 결혼의 상황이라면 곧 이혼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재임 기간 때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제 차기 행정부가 들어서고 나면 즉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혼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혼설이 불거지고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뭐 가족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지켜보는 것이 답일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새로운 미국 행정부의 대외 관계에 있어서 뭐 우리와 직접적으로 한미 관계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들, 북미 관계들이 관심이 있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 갈 것이냐 당연히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데 중국의 매체에서 오늘 바이든은 한국 등 우방을 동원해서 중국을 압박할 것이다 이런 보도를 내놨고요. 그리고 중국의 바이든을 축하를 안 하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는 선거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보도를 내놨습니다. 중국 매체라는 게 특성상 국가의 특성상 사실상 중국의 정부의 입장을 어느 정도 담았다라고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간과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중국은 지금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지금은 좀 관망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갖고 있는 성격 자체가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의 커다란 틀은 그대로 저는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미중 간의 세계 패권 경쟁 속에서 미국이 우위를 가져야 되는데 예. 단지 그 방법론에 있어서만 좀 달리 접근을 할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행정부가 주로 양자주의, 협상주의 틀 속에서 주로 힘에 기반한 그러한 그 실리를 추구했다라고 하면은 바이든은 동맹과 연대해서 중국을 압박하는 양상으로 예. 다자주의, 규범주의 틀을 쓰리라고 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통상 문제에 있어서 이제 CPTPP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미국이 스스로 어떻게 보면 고립주의적인 행보를 했었는데 지금 WHO 문제라든가 예. WTO 문제라든가 기타 기후변화 협약 레짐 문제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그 내에서 동맹들을 결집해서 반중국 연대로 나가지 않겠느냐. 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라고 하는 EPN, 그다음에 민주주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G10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자주의, 그러니까 다수의 그 동맹 국가의 틀 속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방향으로 해서 미국의 실용주의적인 이득을 취해보겠다는 방식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중 관계 저희 한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네요. 최 교수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짧게 답변을 드려야겠네요. 트럼프뿐만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지만 바이든 당선자 역시도 그러니까 미국 전체가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입장은 공통된 입장이 있습니다. 즉 지난 50년 동안 미국이 중국을 설득해서 WTO도 가입시키고 여러모로 이제 같이 한번 성장해보자라는 것을 이끌어왔는데 네. 사실상 이제 최근 몇 년 사이에 미중 무역 경쟁이 일어나면서 뒤통수를 맞은 것처럼 됐거든요. 그런 네. 배신감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교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바이든 행정부 역시도 새로운 행정부 역시도
중국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방식 그리고 국제사회를 통해 국제 네트워크를 통해서 중국을 다시 한번 압박하는 방식을 선택을 할 겁니다. 만약 여기서 중국이 다소간에 협조하는 모습, 이렇게 발맞춰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예. 즉 미국의 원칙대로 가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은 사실 우리 입장에서도 조금 더 편안하게 미국과 중국 중에 선택하라라는 그런 강요의 압박으로부터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환 한국외대 정외과 교수, 최순미 아주대 통일연구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